두 번째 장. 예술이냐 생활이냐. 집으로 가는 전철에서 앨리스는 키스에 대해 더 생각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언니 내외에게 키스가 어떤 의미일지 잠깐 새겨보았다. 그녀가 아는 한 언니와 형부는 자주 키스하지 않았다. 그들 부부는 몸으로 애정 표현을 주고받는 일이 별로 없었다. 아기를 낳기 전에도, 아니 결혼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몇 년 전 앨리스와 언니가 한 달간 미국에서 휴가를 보내려고 떠날 때 히스로 공항의 출국 통로 앞에서 존은 제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하는 이와 오래 떨어져야 하는 것을 슬퍼하는 연인의 키스가 아니었다. 여동생과 함께 한 달간 미국으로 휴가 여행을 가는 애인에게 젊은 남자라면 의뢰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입맞춤이라고 볼 수 있다. 제인이 할리우드식 키스에 대해 비난조로 말하는 것은 당연했고,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키스는 환상일 뿐이라고 치부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녀가 실생활에서 경험하는 키스는 감정의 깊은 흐름과는 무관한 듯 하니까. 앨리스는 근사한 키스야말로 솜씨 좋은 애인이 손으로 빚는 사랑 행위 전부와 거의 대등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을 넘어서지는 못하겠지만 남자가 시간과 공을 들여서 키스하는 것, 남자가 에로틱하고 대단히 섬세하게 입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을 앨리스는 높이 평가했다. 키스를 잘하려면 바이올린이나 피아노 연주자와 같은 기술이 필요했다. 입의 근육 하나하나를 조절하고 표현할 줄 알며 건반과 리듬과 템포를 알아야 했고, 언제 강하게 누르고 언제 가볍게 장난치듯 스쳐야 할지, 언제 입을 벌리고 언제 떨어져야 하는지 알아야 했다. 키스를 잘하려면 침과 호흡을 조절하고 관능적으로 머리의 위치를 바꿀 줄 알고 얼굴 전체에 키스하는 법을 알아야 했다. 입술 근처에서 하는 일과 손가락으로 귀, 목덜미, 관자놀이, 눈썹 탐색하는 것을 조화롭게 엮어내야 했다. 그녀의 경험상 멋진 키스는 정말 드물었다. 어린 시절의 한 키스는 분명히 끔찍했다. 사춘기 시절의 초조감 때문에 너무 축축하거나 너무 뻑뻑하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 하지만 그 뒤에도 키스에 적절하게 투자하는 남자는 별로 없었다. 남자들은 대부분 키스를 옷을 벗기는 일의 전주곡점으로 여겼다. 원대하고 야심만만한 목적을 성취하려면 거쳐야 하는 예의 바른 의례쯤으로, 그래서 일단 둘이 침대에 들어가면 확연히 다른 일에 노력을 퍼부었다. 할리우드식 포옹에 대한 제인의 오만한 비평이 마음에 걸렸던 것도 그 때문이었다. 그것은 분명히 다른 두 가지 키스가 있다는 뜻이었다. 첫 번째는 실생활의 키스. 언니와 형부 존이 히스로 공항의 출국장에서 보였던 종류.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술적인 가짜 키스였다. 주로 할리우드 영화나 소설, 그림에 나타나는 거창하고 관능적인 노력인다. 하지만 전철을 타고 집으로 가면서 앨리스는 생각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언니 부부가 즐기는 키스와 영화에서 본 키스 중에서 선택하라면 후자가 드물긴 하지만 더 진실하고 더 생생해 보인다고. 미학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술과 생활의 차이라는 익숙한 담론의 일부로 해석했을 것이다. 어느 쪽에 서 있느냐에 따라 생활 키스가 예술 키스보다 낫거나 그 반대였다. 또 제인처럼 그 문제에서 플라톤파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두말할 것 없이 생활이 우선일 터였다. 플라톤은 예술이란 삶을 모방하고자 분투하지만 결국 실패할 뿐이라고 믿었다. 그러므로 예술가들은 이상사회에서는 잉여인간이었다. 로댕이나 크림트가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들은 이미 존재하기에 재생산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모방할 뿐이니까. 실제로 침대가 옆에 있는데 침대를 스케치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키스가 아주 흔한 마당에 무엇하러 키스 장면을 영화로 찍는단 말인가?
오스카 와일드라면 정중하게 다른 의견을 주장했으리라. 지금은 진부해져 버렸지만 전설적인 그의 말에 의하면 예술이 생활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생활이 예술을 모방한다. 이런 당황스러운 경고를 통해 오스카 와일드는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그것은 예술이 생활보다 나은 점이 있다는 3차원적인 애인에게 받는 키스는 영화에서 보는 키스보다 판에 박힌 듯 형편없다는 것이다. 와일드의 낭만적인 미학은 토니 같은 남자들에게 그녀가 내리는 판결문과 같았다. 토니는 사무실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앨리스에게 키스했는데 토니의 입에서는 양파숲 냄새가 폴폴 났고 행동거지는 오랜만에 돌아온 주인을 맞아 촐랑대는 개와 비슷했다. 일요일 저녁 6시 조금 넘어서 앨리스는 집으로 돌아왔다. 불은 다 꺼진 채였고 수지의 방문은 열려 있었다. 수지의 침대는 사용하지 않은 듯 정돈된 상태였다. 앨리스는 자신의 방에 들어가 의자에 가방을 놓고 이불 아래 웅크리고 누워서 젖힌 커튼 너머 맞은편 집안을 건너다 보았다. 부엌에서 여자가 주황색 고무장갑을 끼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 윗집에서는 남자가 TV를 켜고 앉아 몸을 숙여 신문을 보고 있었고 그 위에는 지붕과 사용하지 않는 굴뚝과 안테나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다. 빠르게 흘러가는 구름장 아래로 초승달이 이따금 빛을 발했다. 앨리스는 몽상에 잠겼다가 현관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랐다. 하지만 수화기를 드니 전화는 끊겼다. 그녀는 좁은 복도 벽에 기댄 채 한 발로 중심을 잡고 서서 문간에 달린 알전구를 응시했다. 배가 고픈지, 고단한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지, 혼자 있고 싶은지, 책을 읽고 싶은지, TV를 보고 싶은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았다. 검지 손톱에 붙은 각질을 뜯는 데 집중하면서 천천히 계단으로 올라갔다. 부엌에 수지가 쓴 메모가 있었다. 월요일이나 되어야 돌아올 것이며 냉장고에 라자냐와 샐러드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또 주말을 잘 보냈느냐고. 라자냐는 신선하지 않아 보였고 샐러드는 이미 하루 이틀 전에 시들시들해진 상태였다. 수프를 먹는 편이 나을 것 같았다. 개수대 서랍에서 깡통따개를 꺼내고 냉장고 뒤편의 찬장에서 통조림 수프를 꺼냈다. 수프가 끓을 때까지 데워서 투박한 사기 그릇에 담았다. 초록색 꽃무늬 그릇과 빨간 수프는 어울리지 않았다. 식탁 끝에 주말판 신문이 쌓여 있어서 수프를 먹으면서 신문을 대충 훑었다. 부엌에 혼자 앉아 통조림 토마토 스프나 먹다니 얼마나 쓸쓸한지. 지켜봐주는 사람이라고는 없이, 자질구레하고 성가신 일상 다반사를 보살펴주는 사람 없이, 그 과정의 중요성이나 의미를 부여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미지근한 숲으로 저녁 때우기. 최근 열린 전시회에서 왜 그렇게 팝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마음에 들었는지 알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 있는 것 같았다. 앨리스는 특히 앤디 워홀의 작품에 마음이 끌렸다. 생활을 끌어올리는 예술의 힘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었다. 워홀은 소박한 수프 통조림을 가지고 기적 같은 솜씨를 보였다. 예술은 플라톤적으로 사물을 모방했을 뿐 아니라 와일드식으로 그것을 고양했다. 오래전부터 캠벨 통조림에는 우울한 요소가 있었지만 누군가 깡통을 가치 있는 물건으로 격상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우울이 덜어질까. 그 깡통들은 미술관 벽에 걸리고 작품으로서 소장되었다. 수십 년간 표현의 제재가 되지 못하고 평범한 물건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깡통, 햄버거, 헤어드라이어, 립스틱, 샤워기 꼭지, 전기 스위치를 이제 미술평론가들은 찬찬히 살펴야 하게 되었다.
예술가들이 그것을 다루기 때문인데 평론가들은 자신들의 수프 그릇 너머로 하찮게 취급되던 물건들을 꼼꼼히 살피게 되었다. 그것들이 성모나 베누스, 숫의 고지를 다룬 작품들과 함께 미학적인 영역에 포함되기 때문이었다. 평범한 물건을 액자에 넣으니 그 형태와 색, 울림을 관성적으로 무시하지 않게 되었다. 액자는 그런 의미였다. 여기서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릴 코널리가 저널리즘은 한 번만 고민하는 것이요, 문학은 다시 보는 것으로 정의한 데 따르면 통조림은 저널리즘적 액체를 담은 한 번 쓰고 버릴 용기였다가 워홀이 액자에 넣음으로써 문학 반열, 즉 벽에 진열하고 반복해서 관람하는 것으로 격산된 셈이었다. 워홀이 물감으로 한 일과 오랫동안 있는 줄도 몰랐던 코나손의 점들을 애인이 칭찬해주는 일은 비슷하지 않을까? 애인이 당신처럼 사랑스러운 손목, 사마귀, 속눈썹, 발톱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걸 알아? 라고 속삭이는 것과 예술가가 수프 통조림이나 세제 상자의 미적인 성질을 드러내는 것은 구조적으로 같은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사소한 것에 감탄하는 것은 수프 통조림이 벽에 전시되는 일만큼이나 우스꽝스럽지만 그런 사소함이 더 크고 중요한 전체, 이를테면 온전한 한 사람을 향한 사랑의 일부이기에 찬탄받을 만한 것이었다. 어떤 것을 큰 그림의 일부로 보면 그것은 그저 사소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넘어선 어떤 것이 되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언젠가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날이 오기를 갈망했다. 누군가 그녀의 작은 부분들을 제대로 봐주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달에 가거나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그녀의 삶이 특별한 이유를 알 수 있을 텐데. 누군가 당신이 하면 정말 좋아 하고 말해주면 외로움이 사라지고 그녀도 같은 반응을 보이련만. 누군가 같이 있다면 수프를 앞에 놓고 신문을 보며 일요일 저녁 시간을 보내도 그래도 서글프지 않을 텐데.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차오르자 앨리스는 중얼거렸다. 정신이 나갔군. 집어치우고 정신 차려야지. 그녀는 신문을 옆으로 치우고 빈 수프 그릇을 개수대로 가져가서 찬물로 얼른 씻었다. 자아도취에 빠졌나봐. 완전히 돌았거나. 앨리스는 아파트 때문에 밀실 공포증이 생겼다고 결론짓고 나가서 영화나 보기로 했다. 무슨 영화를 하나 보려고 신문 뒷면을 넘겨보니 르누아르 극장에서 장 루이크 고다르의 내 멋대로 해라를 상영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서둘러 아래층 침실로 가서 스웨터를 꺼내 입고 거리로 나가 택시를 타고 브룬스윅 스퀘어로 갔다. 극장은 멋지게 차려입은 남녀로 북적댔고 그녀는 표를 사면서 혼자 극장에 올 때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마음을 의식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상관이람. 그녀는 강박증 저변에 깔린 자기 중심적인 면모에 낙담하며 혼잣말을 했다. 당근 케이크를 사들고 가운데 줄의 통로 쪽 좌석에 앉았다. 극장 안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차츰 자신을 잊고 타인의 시선을 겁내는 어색한 몸에서 빠져나와 자유롭게 떠다녔다. 그녀는 헤럴드 트리뷴지를 들고 샹젤리제 거리에 선 진 세버그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사무실에 있는 벨몽도가 되었다. 밤에 차를 몰고 생제르맹 거리를 달렸고 죽을 것을 알자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을 들었다. 크레디트가 올라가자 그녀는 스스로 만들었던 세계와 헤어졌다. 등장인물들과 묘하게 생생했던 감정들이 차츰 멀어졌다. 영화를 보면서 그녀는 울고 웃고 진 세버그에 찬탄하고 벨몽도에 대해 환상을 품었다. 검은 옷을 입고 안경을 쓴 남녀가
그녀 앞에서 일어났다. 그들은 소란스럽게 레인코트를 걸쳤다. 이탈리아 신사실주의를 잘 모방했는데? 남자가 중얼거렸다. 그렇게 생각했어? 오히려 존 포드와 사르트르가 만난 것 같던데. 여자가 말했다. 앨리스는 배급자의 이름이 올라가고 필름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아 시커먼 화면이 나올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영화에서 현실로 귀환해야 하는 아픔을 미루고자 함이었다. 택시비가 모자랐기 때문에 체링크로스 거리 끝에 있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기로 했다. 어두운 거리는 축축했고 주황색 가로등 불빛과 기름진 음식 냄새에 젖어 있었다. 문득 파리가 몹시 그리워졌다. 앨리스는 대학에 다니기 전에 파리에서 1년을 살았다. 그때 처음으로 집을 떠나서 살아보면서 파리에 대해 낭만적인 관념을 지니게 되었다. 꼭 거기 살지 않아도 되는 이들은 그렇게 마련이다. 그녀는 파리에서 자유로웠고 자신감을 느꼈고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또 꽃다발을 보내고 시적인 고백을 하며 쫓아다니던 사람도 많았다. 그녀는 몽파르나스에 있는 여행사에서 보조 일을 했는데 일주일에 이틀은 오후에 일을 쉬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현대 영화에 대한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래서 파리하면 영화가 연상되었고 파리의 거리에서 촬영한 영화도 많고 그녀가 거기서 본 영화도 많았으니까. 토트넘 코트 거리를 걸어가다가 문득 런던은 너무 비영화적인 도시라서 싫다는 생각을 했다. 런던보다 파리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그녀가 매일의 경험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에 거기 있었던 영화 제작자와 화가의 눈을 통해서 영국의 수도를 보았기 때문이다. 파리의 거리를 볼 때 그녀는 그냥 벽돌과 모르타르가 아니라 마네와 드가, 툴루즈 로트렉과 피사로, 트리포와 고다르가 본 벽돌과 모르타르를 보았다. 밀을 예술 생산의 원재료에 부여되는 독특한 분위기라고 정의하면 파리의 거리는 미적이지만 런던은 그렇지가 않았다. 앨리스가 런던에서 찾은 미학이라고는 BBC 방송에서 디킨스의 소설을 각색해 만든 음울한 드라마의 여운과 초기 제임스 본드 영화에 나오는 엽서 같은 파노라마뿐이었다. 런던은 봐주는 눈이 별로 없었기에 예술가들이 붓과 펜, 카메라를 휘둘러 보여주는 다른 도시들처럼 빛날 수가 없었다. 런던에는 로마나 뉴욕, 프라하의 묘한 분위기가 부족했다. 앞서간 누군가가 발견하고 그의 감각을 통해 걸러진 감각을 느끼게 하는 그런 아름다움이 없었다. 앨리스는 현대적인 대도시의 고독을 깨우고 무섭도록 형체도 없고 이름도 없는 군중들의 흩어진 인식을 공통의 상으로 결합해낸 위대한 영화 감독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때맞춰 포일스 맞은편 정류장에 도착해서 바로 버스에 올라 차장 옆자리에 긴 좌석에 앉았다. 무진장 추운 밤이죠? 차장이 말을 걸었다. 네, 그렇네요. 앨리스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몇 분 전만 해도 영화 감독들이 어떻게 도시의 고독을 깨트리는가에 대해 생각했지만 버스 차장과 수다를 떠는 것은 질색할 일로 여겨졌다. 그녀는 사회생활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미학적인 측면에서는 속된 허영심이 있었다. 영화에 등장하는 버스 차장들은 즐거이 받아들이겠지만 집에 가는 길에 공상을 방해하는 멋대가리 없는 말에는 즐겁했다. 이러한 반응은 미학적으로 부족한 자신에 대한 혼란스러운 분노의 표현이었다. 진 세버그는 파리에 사는 아주 평범한 미국인 아가씨 역할을 했지만 삶 전체가 시적인 반면 앨리스의 생활은 매사가 진부했다. 그녀 자신이 진부했고 친구들도 진부했고 부모도 직업도 집도 그녀가 사는 도시도 버스와 버스 차장도 그러했다. 그건 무슨 의미일까? 그녀의 생활에 무언가 가치 있고
원대한 목적이나 역사와 연관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었다. 다른 시대에는 신이 그런 문제를 해결했다. 신의 눈은 천상에 있었을 테고 신이 지켜보고 있으며 진부한 것도 위대한 선악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때문에 세상의 비천함은 누그러졌을 것이다. 믿는 자들은 지상의 도시에 있지만 그들의 행동은 천상에 어울리는 일이었을 것이다. 신은 모든 것을 보았으며 안개가 내리는 밤 런던에서 버스를 타고 지나는 일도 그 눈길을 받음으로써 견딜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앨리스는 신을 믿지 않았고 예술과 사랑이 신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다. 영화가 나만 이런 감정을 겪으며 이 거리를 보고 카페에 앉아있는 게 아니야 하는 생각을 통해 고립감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듯이 사랑은 그녀가 당신도 느끼나요? 정말 근사하죠? 할 때 내가 바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고 속삭일 수 있는 사람을 희망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다른 사람의 영혼과 미묘하게 닮았음을 발견한다는 그런 것의 실체다.